한미 연합훈련 시작에 맞춰 한미를 비난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했습니다. 남북 간 군통신선은 재개 보름 만에 통화가 끊겼습니다. 내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000명 안팎으로 역대 최다 집계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공급 불안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임상 이상도 끝나지 않은 국내 백신의 상상 승인이 공개됐습니다.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해온 특검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이번 수사는 사건 발생 후 국가기관에서 이뤄진 9번째 수사였습니다. 전세난 심화 우려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고 폐지하려 했던 정부 계획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차 안에서 생활해온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달 전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해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 귀국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김연경 선수에게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를 강요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배구협회 게시판엔 항의글이 쏟아졌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3살 아이를 방치하고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남북 통신선 복원으로 남측을 향해 대화와 협상의 희망을 보였던 북한이 불과 2주 만인 오늘 우리의 통신 요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형태로나마 시작된 데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남 총괄인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배신했다고 맹비난했고 한 발 더 나아가 기존에 없었던 주한미군 철수 요구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 한미훈련 재개를 빌미로 비핵화 협상의 판을 흔들어 보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고 임기 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문재인 정부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오늘은 구민성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지 2주 만인 오늘 오후 북한이 다시 남측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은 매일 2차례씩 남북 연락사무소와 동서의 군 통신선을 통해 연락해왔습니다. 오늘 한미연합훈련 개시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맹비난한 직후입니다. 김여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위임받았다는 걸 강조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했습니다. 조선반도의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존귀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김여정은 또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만들어진 대북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도 가했습니다. 현 미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란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나선 건 기존에 우리 정부가 파악한 김정은 위원장의 뜻과는 사뭇 다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한 뒤에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은 전적으로 한미가 결정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북한이 한동안 거론하지 않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나선 것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권은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3년 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번의 남북 정상회담 후인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북한의 김정은도 잘 이해를 김일성, 김정일 역시 대내적인 선정과 달리 미국과 한국 정부에는 주한미군이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 당시 북한은 미국에 북미 수교를 하면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제안했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박지원 국정원장도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군사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다시 꺼내든 건 미중 갈등 국면에서 북중 밀착을 강화하고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깰 수도 있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북미 관계 개선이 대단히 비관적이라는 걸 판단한 기초에서 중국이 좋아할 발언들을 해야 되니까.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례적으로 일면에 6.25 전쟁 때 북한을 도와 미국에 맞섰다는 항미 원조를 부각시키며 북중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병 이후 처음으로 내일 2,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잠정 집계된 확진자만 1,768명에 이릅니다. 무엇보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574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해서 한동안 주춤하던 수도권 확진자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송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지하 교회. 최근 일주일간 관련 확진자 34명이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인된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는 200명을 넘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다수가 모이는 예배 등의 참석은 자제하여 주시고 또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기장군 요양병원에선 돌파 감염자 5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총 56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일 연속 요일 기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6시까지 1,768명으로 집계돼 내일은 발병 이후 최다인 2,000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피서철이 정점을 지나면서 수도권 확진자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 비중은 전체 감염의 약 52% 수준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간 접촉을 통해 델타 변이도 빠르게 늘면서 지난주 국내 확진자의 73%가 델타 변이 감염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돌파 감염의 58%가 델타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돌파 감염자는 접종 완료자 10만 명당 23.6명에 불과하다면서도 요양시설에 대해선 추가 접종과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올 예정이었던 모더나 백신이 절반 이하로 줄면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의 접종 차질은 물론이고 2차 접종 시기도 예상이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조차 못한 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접종 일정을 확인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개학에 앞서 접종이 밀린 교사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 모더나 2차 접종일이 2주 연기되자 바뀐 접종일을 확인하려는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로 잡힌 사람들은 병원 문을 여냐고 묻기도 합니다. 행정 업무가 정작 필요한 우리 접종 업무보다 2배 내지 3배. 그리고 방역 당국은 접종 간격이 6주를 넘지 않게 연휴 이전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 가운데는 2학기 개학 이후에 2차 접종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교원단체는 등교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쨌든 등교 일정 전체를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모더나 펑크의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안에 대표단을 모더나사에 파견하기 위해 모더나사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들을 받아내는 것은 접종 계획의 순조로운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방역 당국은 그러나 공급 차질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현재 50대 이상으로 사용을 권고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그동안 말은 많았습니다만 결국 정부도 이제서야 백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기 시작한 듯합니다. 해외 백신만 쳐다보다가 언제 또다시 이번 모더나 사태 같은 굴욕을 당할지 모른다는 절박감도 생겼을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백신 확보를 마친다는 계획에 따라서 한 국내 백신의 임상 3상을 서둘러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2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3상 승인이어서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GBP510. 아직 임상 2상이 진행 중인데 정부는 3상 시험을 전격 허가했습니다. 1상의 결과에서
충분히 그 안전성과 그 효과성, 특히 면역 원성에 대한 그 효과를 저희가 인지하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첫 국산 백신을 출시하기 위해 서두른 겁니다. 3상 시험도 통상 3만 명을 해야 하지만 규모를 약 10분의 1로 줄인 비교 시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000명의 시험 백신을 990명의 대조 백신을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 중화항체가의 우월성 등 효과를 비교하는 시기입니다. GBP510은 인체세포에 침투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 항원 유전자에 병원성이 없는 단백질을 재조합해 만듭니다. 독감 등의 기존 백신과 방식이 같아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중에 아직 같은 방식으로 승인된 게 없어 플랫폼이 다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합니다. 각각 다른 플랫폼의 백신 사용했을 때 이 사람이 방어력이 있다라는 항체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표준화가 안 돼 있거든요. 식약처는 우리나라와 동남아 등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수도권에 이어서 제2의 인구 밀집 지역인 부산도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해운대를 비롯한 주요 해수욕장들은 제대로 된 여름 대목을 시작도 못 해보고 문 닫을 준비에 나섰고 주변 숙박업소, 상가, 식당 할 것 없이 손님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부산 하동원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백사장엔 파라솔이 사라졌고 물놀이 용품 대여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은 찾아보기 어렵고 백사장을 산책하는 여행객들만 눈에 띕니다. 오긴 왔는데 좀 서운하긴 하네요. 사람도 많고 좀 물에도 들어가고 이러면 좋았는데 분위기가 영 안 나는 것 같아요. 피서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점심시간에도 해수욕장 인근 식당가는 이렇게 한산하기만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돌입한 첫날 한 음식점 주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사한 지 한 30년 정도 되는데 이런 시기는 처음 다가왔고 더구나 또 부산에는 4단계가 다가와가지고 손님이 오늘 한 팀 받고 숙박업소에는 예약 취소가 속출합니다. 방역 지침에 가족이 아니면 2명까지만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심해서 취소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요. 친구들끼리 오신다 하면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취소도 좀 하고 계시고요. 해수욕장 인근 상점에서는 앞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해제돼도 여름 장사는 끝났다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휴가철이 끝나면 손님이 많이 와요. 그때 개장해도 의미가 없어요. 전국을 덮친 4차 대유행에 피서특수가 사라지면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CCTV와 이 CCTV 저장 장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이 3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작 혐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310시간에 이르는 분량 전체를 국과수가 엄밀하게 검증했지만 화면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검이 이렇게 판단한 더 자세한 이유는 한송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이현주 특검이 특검보들과 함께 세월호 유족들에게 인사합니다. 이 특검은 세월호 참사위원회 등이 제기한 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9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수거된 CCTV 저장 장치 DVR이 가짜라는 의혹에 대해선 수색 작업에 참여한 수십 명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한 결과 원래 DVR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참사 해역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이어서 DVR 바꿔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세월호 CCTV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과수가 1310시간 분량 전체를 다시 검토했지만 조작의 근거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DVR 관련 청와대와 정부 대응 적정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의 불기소 결정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기존 검찰 특수단을 좀 넘어서는 이러한 수사가 혹시 가능할까? 이걸 이제 특검이 기대했던 거고요. 특검만 혼자 이렇게 자신 있게 결론 내리면 뭐하나. 세월호
참사 사건 수사는 지난 2014년 참사 발생 이후 검찰과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8번 조사를 했고 이번 특검 수사가 9번째였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어제 단행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가 민주당 경선에서 다툼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6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은 찬성, 3명은 반대로 갈렸는데 청와대가 법무부 소관이라며 침묵한 걸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정세균 후보 모두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진국 도약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따라서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걸 존중하겠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이 부회장 사면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은 없습니다. 이번 가석방에는 특혜도 불이익도 안 된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가석방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재벌 권력에 굴복했다고 했고 추미애 후보는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렸다며 사실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년 전 최태원 SK 회장의 가석방 논란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던 일도 재소환됐습니다.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또 가석방에서도 또 특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저는 경제정의에 반하는 그런 일이라고. 청와대는 당시 박근혜 청와대처럼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침묵하고 있지만 조국 전 장관은 당시 진돗개 권한이라고 안 한 게 다행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최정원입니다. 국민의힘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준비하는 다음 주 예비후보 토론회에 윤석열 후보 측이 불참을 시사했습니다. 이를 두고 다른 후보들 그리고 당내 주요 인사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토론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오는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예비경선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모든 후보의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즉시 이제 통보를 해서 참석 여부를 확인을 하고 또 간곡하게 참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내 선두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불참을 시사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아닌 경준위가 토론회를 개최했던 전례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이번엔 당의 결정이 월권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의 상당 부분이 이준석 대표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지도부에서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에서 경준위는 당원 당규 변경이 필요한 사안 이외의 모든 경선 과정을 정하도록 의결했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토론회는 선관위가 정해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최재형, 유승민, 홍준표 후보 측은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지금부터는 경제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정이 아파트 외의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려던 계획을 결국 백지화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 규제를 없었던 일로 한 게 불과 3주 전인데 또 이런 정책 혼선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갈수록 우왕좌왕하면서 도대체 뭘 믿어야 하는지 혼란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했습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이미 없어진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더해 다른 모든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집값 급등의 책임이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있다고 본 겁니다. 과도한 세제 지원이 임대사업자가 폭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분양은 줄이고 임대가 늘어나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주택 물량까지 사라질 경우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1인 가구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아파트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갭 투자 수요가 많지 않고 은퇴자들이 생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책적 접근을 아파트와는 달리한 것으로. 결국 당정은 아파트 이외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백지화했습니다. 지난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을 철회한 데 이어 우왕좌왕하는 정책 사례가 또 나온 겁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다음번에 정책을 내놓을 때 정부를 믿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선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강력한 추가 주택 정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부동산 값은 폭등하고 은행 대출 내서 집산분들의 가슴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벌써부터 이자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으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 빚내서 투자한 이른바 영끌족의 한숨도 깊어집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유모 씨. 지난해 2천만 원 대출을 받아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은 10분의 1 토막이나 대출이자 갚는 것도 부담입니다. 추가 대출을 받기도 망설여집니다. 매출로 보면은 아예 0이죠, 0.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이자도 부담스러운데 이자를 그렇게 많이 내고 어떻게 안 돼요. 그런데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5대 은행 평균 금리는 한 달 새 0.102%포인트, 올 초보다 많게는 0.33%포인트까지 뛰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7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이어서 이자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대출로 가까스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은 물론 빚내서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집을 샀던 영끌족까지 초비상입니다. 가계 부담만 되고 다른 비용을 줄이거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외식비나 아니면 애들 학원비나 이런 걸 줄이지 대출을 줄일 수는 없죠. 원리금 차환 부담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면은 금융 부실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위험자산 규모를 줄이고 부채 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승용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붙여진 뒤 사우나와 차량 생활을 전전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코로나 장기화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한계 계층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생태터널 앞 갓길에 승용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차 안엔 초코파이 상자와 옷가지가 널려 있고 차 밖엔 먹다 남은 도시락이 놓여 있습니다. 차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뻗고 자라요.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 상당 기간 생활했던 56살 김모 씨는 지난 8일 아침 8시 3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근을 산책하던 주민이 차 안에 쓰러져 있는 김 씨를 발견하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숨진 장소에서 불과 700m 떨어진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친척집과 사우나를 전전해오다 최근 승용차로 아파트 주변을 맴돌며 숙식을 해결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6월 기초수급자 신청을 한 김 씨는 2달 동안 주민센터에서 받은 긴급 생계비로 끼니를 때웠는데 끝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두세 달 정도 소요가 되니까 고시원에 먼저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시라고 권유를 계속 드렸는데 경찰은 김 씨가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유족에게 인계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의 비대면이 일상이 된 지도 오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홀로 죽음을 맞는 이들이 늘고 있는 건 아닌지 섣부른 우려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실제로 40, 50대 고독사가 부쩍 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고독사를 정리하는 특수업체를 한지은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뜯지 않은 달력처럼 지난 6월에 시간이 멈춘 방. 싱글 침대 위엔 전원 코드가 꽂혀 있는 전기장판에 마스크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 장기화 속 실직의 이혼까지 겹쳐 홀로 죽음을 맞이한 50대 남성의 집에서 특수청소업체가 유품 정리를 하다가 남긴 기록입니다. 대체적으로 40, 50대 그 나이대 계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요즘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현장에 방문을 하게 되면 취업 활동을 못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다른 업체에도 고독사 현장 청소 의뢰 건수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도 이제 코로나가 약간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해서 점점 더 이제 고독사가 약간 그런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지 않았나. 코로나 장기화에 한계 계층에 대한 대면 관리나 사회 안전망이 느슨해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있던 관계들도 다 깨지고 있고 뭐 관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고독사로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나. 사회의 관심이 코로나에 집중된 사이 코로나의 그늘 아래 방치된 이들에게 관심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우리 여자 배구 국가대표단이 어제 저녁 늦게 귀국했고 바로 연이어서 주장 김연경 선수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행된 인터뷰가 논란입니다. 사회자가 포상금을 묻고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건데요. 배구협회는 농담 차원이었다는 해명입니다. 당시 상황 보면서 판가름해 보시죠. 장동욱 기자입니다. 메달보다 값진 4위로 올림픽을 마무리한 배구 대표팀. 주장 김연경을 비롯한 선수들을 보기 위해 발 디딜 틈 없이 팬들이 몰렸습니다. 마침내 선수단 대표로 기자회견에 나선 김연경. 사회를 맡은 배구협회 관계자가 대뜸 포상금 이야기를 꺼내더니 협회 회장과 후원 기업을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재촉합니다. 포상금이 역대 최고로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네. 신한금융지주에서 또 조용범 회장님께서도 2억을 해주셨고 대한배구협회 오한남 회장님께서도 2억을 포상금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기분 좋은 것 같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엔 대통령 축전 이야기까지 꺼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여자 선수들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을 하시면서 격려를 해주셨고 답변 주셨나요? 제가요? 네. 제가 감히 대통령님한테 너무 그냥 감사한 것 같고. 이미 답변한 김연경에게 재차 감사 인사를 강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한번 인사 말씀 답변 한번 드려주시죠. 뭔 답변이요? 대통령님께. 아니 했잖아요 지금. 네. 한번 더. 감사하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좋아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배구협회 홍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혜자 의원. 북한인 줄 알았다는 조롱까지 나오는 가운데 배구협회와 연맹 게시판엔 무례한 갑질이었다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배구협회는 생색낼 의도가 아니라 농담 차원이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 씨가 법원에 출석합니다. 네,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하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정에 섰습니다. 첫 공판이었지만 하 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의 구형까지 진행됐습니다. 하 씨는 최후 진술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될 것을 약속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하 씨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88,700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당초 약식 기소한 금액과 같습니다. 하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김모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의 불법 투약 사건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코로나 백신 예약을 권유하거나 접종 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 받으시면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 질병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낸 것과 뭐가 다른지 언뜻 봐서는 모를 정도여서 젊은 층도 깜빡 속을 정도라는데요. 클릭하는 순간 계좌는 털려 나갑니다.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보낸 것처럼 꾸며낸 피싱 문자입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이나 백신 예약 정보 확인을 내세워 클릭을 유도합니다. 백신을 학수고대하는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나는 안 속는다 생각했는데 이거 보는 순간 내가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는 게 되니까 생각 없이 딱 눌러지더라고요. 문자 주소를 클릭하면 가짜 검진 앱 설치를 유도해 신분증 사진과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 입력을 요구하고 탈취한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털어가는 식입니다. 이쪽이 가짜 검진 앱, 이쪽이 진짜 검진 앱입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정교하게 꾸며졌습니다. 건당 수십 원의 거의 무한대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데다 해외에서 발송을 해주는 문자 대량 발송업체까지 기승을 부리는 탓에 피싱 사기는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 이슈되는 내용을 가지고서는 마스크라던가 이제 뭐 손소독제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수상공인 대출이라던가. 전문가들은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URL 인터넷 주소만 클릭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기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피해 아동은 3명으로 확인됐고 원장과 보육교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경찰 수사 결과 어린이집 7개 반 전체에서 학대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 보육교사가 손으로 3살 A군의 머리를 때립니다. 또 다른 교사는 A군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A군은 다시 배를 맞고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어린이집 입학 한 달 만인 2019년 4월부터 학대가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안 먹으면 그냥 주지 말아 달라, 집에서 먹이겠다라고 했는데 애를 입을 잡고 강제로 밥을 넣어요. 애가 깨끗거리는데도. 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2월. 당시 검경 수사로 피해 아동 3명이 확인돼 원장과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검찰이 어린이집에 반환한 CCTV를 본 학부모들이 추가 학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CCTV를 본 학부모들은 피해 아동이 최소 25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의혹 제기에 경찰이 뒤늦게 수사를 확대했고 피해 아동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어린이집의 전체 7개 반에서 모두 아동학대가 발생했습니다. 1년 6개월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해 아동 규모와 가해 교사 숫자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느라 빈집에 3살 아이를 방치하고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이 엄마는 딸이 숨진 시기나 방치한 기간 등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에 흰 마스크를 쓴 여성이 법원에 도착합니다. 폭염 속에 3살 딸을 집에 홀로 남겨뒀다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입니다.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경찰은 A씨가 이달 초쯤 딸이 숨진 걸 알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서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그동안 남자친구의 집을 오갔는데 집을 비웠던 시기와 아이가 숨진 시기 등에 대해선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있는데 이게 언제 지점인지가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A씨는 그동안 숨진 딸을 어린이집에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3년 전쯤 석 달 정도 어린이집에 보냈지만 A씨는 코로나 등을 이유로 지자체와 아동보호기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보호자가 결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인이 그 부분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법원은 오늘 도주 우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주요 언론단체들이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야당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언론통제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하자 상임위에서 여야 간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문체위에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법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법.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 처리했다가 실패로 귀결된 임대차 3법처럼 언론 자유만 제약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개정안을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에 그 파장이 막대할 것이라는.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언론 통제법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하십니까? 현 정권에 대한 비판 기사를 통제하기 위해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의당도 악법도 좋은 법이라는 식의 오만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언론의 책임성, 공공성, 자율성 제고에 당력을.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예, 여야 대선 후보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당의 이재명,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양상입니다만 아직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는 현 정부 감사원장에서 사실상 곧바로 야당의 예비 후보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도 아직은 있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최 후보를 직접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하신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아직은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이 좀 어색하시죠? 어떻습니까? 이제 익숙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원에 계시다가 뭐 사실상 곧바로 입당을 하셨는데 당으로 가시니까 가장 뭐 곤혹스럽다 그럴까 당혹스럽다 그럴까 그런 순간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당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특별히 곤혹스러운 건 없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 감사원장에서 사실상 곧바로 야당 후보가 된 데 대해서는 여전히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한두 가지 원인은 아닙니다. 예.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거는 우리 정치가 예. 그야말로 내전적인 분열 상태에 있다. 예.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내 편 가르기 해서 예. 우리나라의 정치가 너무 분열돼 있다는 게 걱정이 됐고요. 예. 여러 가지 매표성 정책으로 국가의 재정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도 제가 보았고요. 예. 그리고 이념에 치우친 정책 때문에 예. 서민들과 젊은이들이 삶이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예. 국방이나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게 된 원인입니다. 감사원장으로 계실 때 원전 감사 문제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원래 산업부나 한수원의 입장은 그래도 돌리는 게 경제성이 아무래도 있으니 예. 조금이라도 좀 더 돌리는 쪽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예. 대통령께서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냐 이 한 말씀하신 이후에 예. 그 기조가 확 바뀌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발전 단가, 원전 발전 단가를 조작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원전이 경제성이 없다, 월성 원전이 경제성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고 무리하게 조기 폐쇄 결정을 한, 즉시 중단 결정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예. 자, 그 장면 때문에 이제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그것이 곧바로 대통령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좀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월성 1호기 감사를 할 때만 해도 예. 오히려 저는 정부가 흔들더라도 우리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감사원장을 그만둘 무렵 아는 지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
그래도 바른 정치가 무엇인지 누군가는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야지 국민이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뭐 지적도 받으셨고 본인 스스로도 준비가 지금은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준비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른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가능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세세한 정책을 자세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실력 있는 인재를 예.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국가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여러 후보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으로 오게 된 배경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비교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윤 후보와 비교하면 본인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윤석열 후보는 결단력 있으시고 또 지난 연말 이후에 그 보수 야권의 지지를 홀로 이끌어 오신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예. 저는 우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과거의 정치사회와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인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점이 윤석열 후보와 저를 비교할 수 있는 한 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애국심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시고요. 또 가족 모임에서 애국가 부르는 모습 이제 이 부분은 논란이 좀 있었죠. 뭐 애국가 부르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또 어떤 분들은 좀 자연스럽지 않게 느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그 장면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죠. 예. 사실 애국이라는 게 뭐 애국가를 열심히 부르는 것이 애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국민 각자가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바로 애국이고, 예. 저는 뭐 저희들이 이런 가족들이 전부 다 모여서 애국가를 부르는 그러한 사진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그럼 생각이 좀 다를 뿐이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최재형 후보께서 대선 출마 선언하시면 금방 지지율이 확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생각만큼 그렇게 지지율이 빨리 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지율을 좀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가 높지 않아서 예.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예. 앞으로 뭐 제가 할 일은 국민들께서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정책들을 내어놓고 예. 또 국민들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 삶의 모습이나 예. 제가 직무 수행하면서 보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은 국민들께서 저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실 것이고 뭐 그에 따라서 지지도도 조금씩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막 시작한 상황이니까 저희도 앞으로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중국 회사가 만든 동영상 플랫폼 틱톡, 짧고 강렬해서 젊은 층에 상당히 인기인데요. 국내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최대 40만 원을 주는 현금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틱톡이 개인정보 문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소송을 당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서 우려가 나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물양동이를 점프하며 우스꽝스럽게 넘어집니다. 유행하는 BTS 춤을 각각 다른 사람이 따라 추는 영상을 공유합니다. 10초가량의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유명 SNS 플랫폼인 틱톡입니다. 중국 업체가 만든 이 플랫폼이 현금을 내걸고 국내 사용자 확장에 나섰습니다. 신규 회원을 초대하면 가입자에게 1인당 8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각국에서 벌이던 이벤트지만 한국에서의 보상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반중 정서를 의식한 틱톡이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저 끌어오기 위해 하는 좀 일반적인 마케팅 사례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선심성 현금 마케팅에 SNS에선 손쉽게 돈 벌 수 있다는 글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앱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틱톡은 지난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방통위로부터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중국 앱이 여러 번 특히 미국에서 이제 그 정보를 유출하다가 걸렸어요. 미국이 중국에 이제 계속 경고를 했고 지금까지 계속 누적돼 왔고. 지난해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미국 내에서 틱톡 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공주 신원사에 있는 중악단입니다. 태조 이성계 이래 임금이 계룡산 산신제 지내던 제단을 명성황후가 새롭게 지어 국군의 융성을 빌었던 곳이죠. 이 힘찬 편액글씨는 강직한 신하 이중하가 충청도 암행어사 때 썼습니다. 그런데 서명에는 직지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직접 지시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사의 마패처럼 은밀한 왕명의 증표 밀부입니다. 둥근 나무패를 반으로 쪼개 하나는 임금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 수령이 갖고 있다가 군사 동원령 유서를 내려보낼 때 함께 보내 맞춰보게 했죠. 그 밀부와 유서를 담았던 것이 유서통입니다. 그렇듯 지엄한 유서통 전하러 가는 관원을 가로막거나 시비를 걸면 삼족을 멸한다는 영을 내렸고 거기서 나온 속담이 유서통 짊어졌나 였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시퍼렇게 위세를 부린다는 뜻이죠. 가뜩이나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한미연합훈련 첫날 으름장을 놓았던 장본인 김여정이 다시 청와대를 겨냥해 배신 운운하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번에는 미군 철수까지 요구했습니다. 그의 담화가 위임에 따른 발표라고 밝혀 김정은 위원장의 뜻임을 사실상 분명히 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출두한 직지어사이자 유서통 짊어진 자의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다시 열자 기대에 부풀어 가전대북 유화책을 쏟아냈던 정부는 떡 주고 뺨 맞은 격이 됐습니다. 그 통신조차도 오늘 무력화시켰습니다. 하긴 김여정의 한미훈련 취소 요구가 떨어진 뒤 벌어진 일들을 돌아보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딱 부러지게 자기 생각을 밝히지 못하고 한미훈련 중단을 신중하게 협의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러자 범여권 의원 74명은 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국립외교원장에 내정된 사람은 아예 훈련 무용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군도 흐물흐물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야 나라는 누가 지키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나라를 지키라고 해야 할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 한미훈련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노골적인 내정 간섭에 여태껏 우리 정부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기에 이러는 것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대한민국 당정청을 보며 신바람을 낼 사람은 또 누구겠습니까? 마패나 밀부를 내밀 때마다 척척 뜻을 받쳐주고 비아냥과 으름장을 퍼부어도 잠자코 있으니 유서통 배달하는 재미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8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김정은의 이름으로 였습니다. 동쪽 지역에서는 오늘 자정까지 소나기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강원도에는 계속해서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더위는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오늘만큼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32도, 대전과 대구는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내려진 만큼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제주도의 비가 남해안 지역까지 확대되겠고요. 토요일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조금 전인 밤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21명으로 발병 이후 처음으로 2,000명 저항선이 무너졌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8월 10일 화요일 뉴스9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